오늘은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 금강경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딴 게 아니라 시공간과 물질의 관계를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고, 물론 관찰자는 중요하게 되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연기법과 중도를 뜻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 할 수 있냐면은, 만일 저더러 그 아인슈타인은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아인슈타인이 저한테 불교의 연기법에 대해서 묻는다면, 연기법을 설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저는 아인슈타인한테 이게 연기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물체의 운동이라는 것은 그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게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물체의 운동이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시공간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데, 그건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면은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돈다고 설명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지구가 속해 들어있는 그 시공간의 모양이 이렇게 타원 운동하도록 원법 파여 있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모양이 물체의 운동을 결정하는 거다 하는 것이 일반 상대성의 이론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물체의 운동을 결정하는 것이 시공간의 모양인데, 그럼 시공간의 모양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 그거는 물체의 분포가 결정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물체의 분포와 시공간의 모양은 서로가 서로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아인슈타인은 얼른 그게 연기법이구나 하고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금강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만은, 이 금강경은 그 내용은 사실은 그 출가자를 위해서 설법한 거기 때문에 모든 설명이 굉장히 간단하고,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A 즉 BA 시명 A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 단순 논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법신 비상분도 왜 그런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애겠구나.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설명을 여기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그 당시 출가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얼른 내용을 알아듣는다고 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전륜성왕을 묘사하는 거나 열애를 묘사하는 거나 언어로 묘사하는 거나 같다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인지학을 설명드릴 때 우리가 그 인지혁명이라고 불러서 마음을 보는 방법이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 두뇌는 뭐냐 하는 것이 뭐냐, 정보처리 시스템이거든요. 왜 눈과 귀와 코로 들어온 정보를 받아서 적당히 처리해서 우리가 보는 세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간단한 생각이 사실 이 그 마음에 대한 그 연구에 굉장히 그 혁명적인 발전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틀린 말이에요. 틀렸다기만 해도 하나만 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정보 처리를 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건 없거든요. 지구도 정보를 처리해요. 우주도 정보를 처리하고, 모든 게 정보를 처리하고, 컴퓨터도 정보 처리를 하고. 그러면 인간의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봤다는 것은 하나하나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조명해 보니까 소위 그 인지혁명이라 부르는 어떤 그 마음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또 주겠는데,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도 정보 처리 시스템이고 인간의 마음도 두뇌도 정보 처리 시스템이고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인간의 마음을 주로 대변하는 두뇌를 설명하는 것도 되지만 컴퓨터도 돼요. 근데 컴퓨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 자체가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 말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열애를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했더니 마치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식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지고 32가지 특별한 어떤 신체적인 모양. 그러니까 이거는 꼭 그 신체 관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열애를 묘사하는 어떤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특징으로 묘사를 하면은 열애를 묘사가 같지만 사실 그 열애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전륜성왕도 그렇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로서는 우리가 뭐를 규정하고 정의를 내렸다면 그 정의에 꼭 맞는 건 하나가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 생명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생명을 정해놓고 보면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생명만 그 생명의 범주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분별지가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한계를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 특징을 가지고는 예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인간의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부른다면 온통 모든 게 세상 모든 게 정보 처리 시스템인데 그 말을 가지고 되겠냐 했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때 세존께서 개성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애를 볼 수 없이. 여기서 말하는 열애는 우리가 역사적인 인간으로서 열애라기보다는 이런 뜻이 되겠죠. 사물의 본질, 아니면 어떤 진실, 소위 법신을 말하는 거죠. 법신이 여기서 열애일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법신이라고 부르니까 그 신체적 특징이라는 건 뭐냐? 그 사물의 본질을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상징적인 요소들인데, 그것을 이제 볼 때는 우리한테는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열애는 우리가 또 이법계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계는 사법계니까 이런 관계를 지금 경전이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현실은 뭐냐? 현실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처님의 설법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결국은 마음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라는 걸 유의라고 부른다면 우리 무의는 모르니까 마음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 문구만 끌어오다 보면은 자암경 멸경에 260경에 있는 멸경을 보면은 오는 행이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는 물질과 정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전부 다를 말하는 거네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업이 여기서 말하는 행은 업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딴 편에 보면은 쌍유따 니까에 보면은 유의로 조작해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어내기 때문에 그걸 행이라고 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현실은 결국 마음이 만든 것인데, 한번 이 말을 좀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보죠. 지난번에는 제가 그 양자역학을 통해 설명드렸습니다만, 한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잘 보는, 이게 북극성이죠. 그래서 요거 작은 곰이라고 그러고, 요게 북두칠성인데, 요거 이제 큰 곰 자리에 그 별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어내서 여기에 보면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우리 중국이나 한국 신화도 보면은 이 북두칠성에 대한 신화도 많고 스토리가 많아요. 소위 인간은 사물을 보면 그 사물에서 의미를 붙여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그게 순전하게 엉터리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요 별은 얼마만큼 떨어지냐면 124광년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노트에는 없죠, 그죠? 요 별은 79광년 떨어졌고, 요 별은 81광년, 이런 식으로 101광년. 사실은 아무 관계도 없는 별들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거를
딱 보고 아, 요건 표주박 모양으로 생긴 북두칠성이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고 여기는 또 433.8광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학교 교과서만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볼 때 마디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이죠. 여기서 요 거리에 8개를 이어서 집어보면 거기에 북극성이 있다는데 사실 그 엉터리거든요. 그래도 우리 보기에는 그래요. 실제로. 보고 재보면 꼭 여기서 그 8배쯤 되는 거리에 북극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걸 한번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걸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는데 한번 보죠. 여기다 이제 큰 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주 그리스 신화에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도 나오고 또 뭐 우리나라는 또 표주박 얘기도 있고 여기 작은 곰이 이렇게 나 있는데 사실 큰 곰과 작은 곰 자리는 지어낸 얘기라고 해서 허구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고 보면 됩니다.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또 정보론 입장에 보았다면 어떤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찾아낸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어낸 얘기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여기서 지어낸 얘기와 얼마나 다른가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강의를 들어보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나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별자리에 대한 그리스인들이 붙인 의미 사실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를 그 요가 수행자들이 말하기를 유의는 바로 행위 조작한 것이고 저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영화 매트릭스에 비유해서 매트릭스라고 그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아리아식이 지어낸 스토리가 바로 우리가 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 뇌과학을 통해서 제가 한번 12월 달에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렸죠. 그 저기 뭐죠? 체스판의 그 명암을 분명히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도록 우리 뇌는 작용한다는 걸 여러분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6년 12월 달에 저희 강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어낸 얘기나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상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깨달은 자에게는 바로 우리가 보는 것이 사물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뭐 그 꾸며내는 얘기에 가려서 지어낸 얘기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행위작용으로 인해서 지어내서 보기 때문에 현상이 실제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로서 맥케이의 실험을 설명드렸죠.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은 과학기술자가 한원주의적인 분석을 통해서 소리와 빛을 분석해서 백남준의 아트를 설명할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백남준이 원하는 그 예술성을 전일주의적 관점에서 그대로 깨닫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 초점은 뭐냐면은 과연 이 두 개는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거 보는 게 다른데 과학자사의 본부거든요. 현상을 통해서 얼마나 실제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본부가 보는 것은 지어냈다 그러는데 맹탕 지어냈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맹탕 지어내기만 해서 허망한 것이기만 한 건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잠깐 하기 전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양자역학은 여러분 들으실 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미리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어려우면 안 된다 그랬죠. 인도 여행기를 쓴 사람이 인도의 이상한 풍습을 쓴 걸 보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인도인들이 행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어렵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도인들은 참 인도는 신기한 나라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은 인도는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양자역학은 적어도 제가 설명한 그 범위 내에서의 양자역학은 과학자들이 관찰한 걸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봤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상해도 그냥 이상하다고 보면 되는 거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아인슈타인의 강의를 한참 하다가 양자역학을 강의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여러분 내 강의 이해했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학생들이 이해했다고 그랬나 뭐죠?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내가 강의 잘못한 거다.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파이만은 말하기를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해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말했고 보아는 양자역학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그 양자역학을 제대로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는 양자역학의 경우에는 그냥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우리 사람이 다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디 가서 이상한 괴물나라에 가봤더니 눈이 10개고 뭐 코는 없고 입이 5개다. 그러면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참 이상하게 생겼네 그런 건 거죠. 양자역학은 그런 겁니다. 근데 상대성 이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은 사실은 전하기가 쉬워요. 그냥 이런 걸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이해하라 이런 뜻인데 상대성 이론은 인간의 이성적 사유에 의해서 자연이라는 건 이런 것일 것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말은 양자역학을 설명할 때는 그 여행기를 쓰는 것을 여행기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강의할 수 있는데 상대성 이론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상대성 이론은 이런 내용을 얘기한다 하고 그걸 지나가 버리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들으나 마나한 거고 상대성 이론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적 사유로서 이러이러한 걸 보면은 이런 결론이 끄집어낼 수 있다고 말을 해줘야 사실 상대성 이론을 한 건데 그거는 대중강연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그건 물리학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고민했는데 용기를 준 어떤 대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이 첫 번째 강의가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얘기해서 괴델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바로 괴델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하고 친구도 없었고 그냥 아인슈타인하고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효성이 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는 자기 일상생활을 늘 편지를 썼는데 어머니 80인이 그때 넘은 어머니인데 괴델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하고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나랑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 프린스턴에서 이 거니면서 이 얘기를 한다니까 어머니가 답이 왔습니다. 그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모양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너를 잘 이해하고 친하다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나. 내가 그 사람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좀 공부해보면 어떻겠니 했더니 괴델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어머니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웃는데 왜 웃냐면 우리 교육이 좀 잘못돼서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말을 제가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웃었기 때문에 나로 또 다른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오늘 강의를 제 시간에 할 수 있을지 못할지 겁나는데 바로 괴델의 부인입니다. 괴델의 부인은 누구냐면은 그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어떤 술집의 댄서였었어요. 그리고 괴델보다 6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술집의 댄서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 같으면은 그래도 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지만 20세기 초에 그 오스트리아의 술집 댄서라면 그런 거 없어요. 김나줌 다니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 치면 국민학교 나온 정도의 학력밖에 안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워낙 반대를 했지만은 괴델이 순수한 사람이라서 워낙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괴델이 죽은 다음에 괴델이 전기를 썼어요. 부인이.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우리 한국적인 교육 여건 놓고 본다면은 불가능하다할 만한데 그건 뭐냐면
국민학교밖에 안 여자가 괴델이 말하는 수학적인 용어 같은 거를 다 이해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용은 모르지만 저도 괴델이라든가 다른 사람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 뛰어난 물리학자 그 에드워드 히튼이라 해서 촉근 이론을 아주 그냥 세계를 휘어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실 학부 강의 전공이 역사학이거든요. 그리고 맥거번 선거운동 때는 선거운동을 뛴 사람이 이제 마음 잡고 대학원 가서 공부했을 때 그렇게 그냥 세계를 주름잡는 물리학자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머리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아인슈타인 머리와 우리의 머리,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머리라고 할 수 있겠죠. 차이가 얼마냐? 거의 같은데 뭔지 알갱이 하나만큼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성 이론을 그 괴델의 어머니도 80 먹은 노인이 한다 그랬고 괴델의 부인도 괴델이 말한 내용도 이해했는데 못할 거 없다. 그러면 아예 상대성 이론의 기본을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여기에 미리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자는 현상을 통해 얼마나 실제 접근할 수 있는가 해서 여기에 볼 때는 과학기술자는 환원주의적인 분석을 통해서 결코 예술성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전혀 동떨어진 거냐면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세상을 둘로 나눠가지고 0이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세상을 만일 깨달음의 세계라 부른다면 그러니까 0은 깨달음에 속하는 건데요. 이쪽 부분 X가 0보다 작은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분석, 아르마리 지식으로 세상을 볼 겁니다. 그러면 둘이 어떠나요? 그러니까 가보면은 결코 0에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가까이는 가는 거죠. 무한히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분별지를 통해서 그만큼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뛰어넘는 건 뭐냐? 요거야말로 선성들이 말하는 바대로 백척간두에 이르러서는 한 걸음 더 나가라. 그건 깨달음이겠지만 적어도 깨닫지 못하는 범부를 할지라도 과학자라고 제가 여기 설명을 했는데 이까지는 갑니다. 여기는 못 가지만 요 가까이까지는. 얼마만치 가까이 가는지를 한번 보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걸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번 달부터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는 굉장히 그 물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만일 제가 강의 준비를 잘했다면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실 거고 여러분이 이해 못하셨다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먼저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려면 항상 차원이라는 개념을 있어야 되니까 다 알겠지만 1차원이라는 그냥 요 공간상에서 위치한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숫자 하나만 필요한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1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차원이 만일 여러분 여기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기 파랑이, 빨강이, 노랑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사니까 이 사람의 접할 수 있는 사람은 둘밖에 없겠죠. 항상. 네. 그래서 1차원 공간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파랑이, 빨강이, 노랑이가 있는데 2차원과 2차원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는 파랑이는 결코 노랑이를 만날 수 없지만은 여기서는 파랑이가 이쪽을 통해서 노랑이를 만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1차원이죠. 그죠? 요 각도 하나를 말함으로써 각도 하나를 말해줌으로써 요 위치를 다 말해줄 수 있으니까 이거 다 1차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1차원 공간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나 다른 곡선, 뭐 이렇게 삐뚤삐뚤한 곡선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 건 1차원이라고 부릅니다. 2차원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걸 말하죠.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오메가가 무슨 뜻인지는 오늘은 그냥 접어두시고 그 3월 달에 그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공간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말 한 장 같이 생긴 공간도 있고 이게 평면처럼 생긴 공간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삼각형의 성질이 다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그 다음 2차원도 좀 복잡한 거는 이렇게만 이거 2차원이죠. 그죠? 2차원인데 2차원 사이에 둘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연결될 수가 있죠. 이거 소위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나오는 화이트홀 연결돼서 이런 공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구의 기하학이라는 것이 아까 2차원 세계에서 공명 기하학. 여기서 보면은 평행선이라고 생각했던, 평행선을 만나지 않는 걸 평행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평행선이라고 시작했던 두 개의 선은 반드시 어딘가서 만나게 돼 있어요. 적도에서 둘이 90도로 출발했으면 이 평행선인 것 같은데 쭉 따라가다 보면 그 두 개의 직선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삼각형은 세 개의 직선으로 만든 도형인데 여기서는 항상 내각의 합이 180보다 큽니다. 공간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그럼 여기는 요 C가 원주율인데, 아니 원주율이 아니라 그 원의 둘레인데, 원의 둘레는 항상 2파이 R보다 작아요. 우리는 2파이 R하고 원의 둘레가 같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이 R을 이래서 2파이 곱한 것보다는 항상 작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말한장 기하학은 또 반대가 되죠.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여기 직선이 하나 있고 거기에 한 점이 있으면 이 한 점에서 이 직선의 나라는 선은 하나밖에 못 긋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말한장 기하학에서는 그런 직선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선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란한 평행선은 이거 말고도 여기에 점 하나 있으면 여기에서도 뭐 수도 없이 많이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의 둘레가 항상 2파이보다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면 기하학, 유클리드 기하학은 딱 말한장 기하학하고 구의 기하학의 중간 경계에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항상 180보다 작고요. 이건 공간의 성질을 그냥 쭉 제가 나열한 겁니다. 3차원은 뭐냐? 이제 공간의 좌표, 여기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그러니까 X만큼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X만큼 떨어졌느냐, 그 다음에 Y만큼 높이는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그 다음에 요 원점에 얼마만큼 돼서 X, Y, Z라는 세 가지 숫자가 있어야지만 요 위치가 결정될 거 3차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도 그 X, Y, Z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 R, 여기서부터 벌어진 각도, 이 각도를 줌으로써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은 각도를 말하느냐, 뭐 거리를 말하는 차이는 있지만은 어떤 숫자가 3개 필요하다는 면에서 이런 걸 3차원이라 부릅니다. 그럼 4차원은 우리는 X, Y, Z라는 세 가지 3차원에다가 시간이라는 걸 넣어서 4차원 시공간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고 말하는데, 이 4차원 시공간의 세계가 아까처럼 오메가가 1보다 큰 세계냐, 오메가가 1인 세계냐, 오메가가 1보다 작은 세계냐. 오메가가 뭔지는 아까 3월달에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미리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때 말씀드리려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촉근 이론에 의하면은 우리가 11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그 이론이 성립한다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제 그 공간의 차원에 대해서 예비 지식을 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말하는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 중력장 이론은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시공간과 물체의 운동에 관한 이론으로서 바로 우리가 말할 시공간이라는 것이 그대로 중력장입니다. 근데 중력장이 뭔지는 조금 더 설명드리겠는데, 중력장과 시공간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이론으로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피제랄트, 로렌츠, 그 다음에 포앙카레 이런 사람들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그 로렌츠 트랜스폼에 그걸 만들었거든요. 누군가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까지도 탄생했을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생산성 이론을 공부해보고서 유명한 물리학자 리차드 하이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머리에서 이런 이론이 나왔을까? 상상도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여튼 그런 이론이에요. 그런 이론을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일반 상대성 이론 선점만 계속해서 할게요. 먼저,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일어나거든요. 우리 사소한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 뉴턴 역학이 얼마만큼 정밀하냐 하면은 지금도 사실 우리가 물리학 하면 뉴턴 역학이에요. 뭐 자동차가 지나가고 엔진이 뭐 돌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로켓 쏘는 거 다 뉴턴 역학에서 계산하거든요. 근데 1871년 윌리엄 허셜이라는 이 사람이 천왕성을 발견한 이후 1846년까지 그 궤도를 계산했는데 뉴턴 역학에서 계산했는데 뭔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하고 실제 측정한 위치가 좀 달라요. 뉴턴 역학은 결정론이기 때문에 그거 풀면은 저 타원 궤도를 그리는 천왕성이 몇 날 며칠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다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천왕성이 지금 이렇게 태양주를 도는데 이 천왕성 바깥에 어딘가에 다른 행성이 하나 있어서 이놈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궤도가 이렇게 비틀어진다고 설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허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걸 실험적으로 찾아내는 건데 이 사람은 또 신기한 사람이죠. 당대에 널리 알려진 작곡가이면서 토성과 천왕성 위성을 발견했고 또 우리가 보는 은하수가 별들의 모임이라는 걸 발견한 아주 뛰어난 천문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예요. 근데 음악가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때 여기 이름이 나오는 순서대로인데 프랑스의 르베리에라는 사람이 그 해왕성의 위치를 그러니까 허셜이 제안한 그 천왕성 위치를 계산했고 1864년 9월 23일 밤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날짜까지 다 적었는데 24일 사이에 여기에 있는 그 베를린 천문대에 있는 그 고트프리드 갈레와 하인 그 제자예요. 다레스트가 바로 르베리아가 계산한 그 자리에서 해왕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 역학이 얼마나 정밀한 겁니까? 뉴턴 역이 그만큼 위력이 있는 그 학문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이 크게 보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이미 7강에서 말씀드린 건데 뉴턴 역학은 절대자의 법칙을 찾아내는 것에 평을 줄 정도로 자연상을 잘 설명했지만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흑체복사. 다시 흑체복사는 어렵게 생각이 아니라 그냥 뜨거운 물체에서 나오는 그 빛을 설명 못한 거예요. 모든 물체가 다 그 빛을 내거든요. 이것도 지금 컵도 빛을 내요. 제가 만져보니까 한 섭씨 20도쯤 되는데 섭씨 20도라면 20도에 맞는 어떤 빛을 내요. 그거를 설명 못해요. 뉴턴 역학은. 그 다음에 수성 궤도의 세차 운동을 설명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조금 설명 못하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설명 못하느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여기서는 양자역학이 나오고 여기서는 일반 상사성 이론이 나오니까 과연 이거는 미진경 권유라고 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화엄경을 보면은 먼지 하나에도 사실은 그 팔만대장경이 다 들어있다는 그 비유가 있거든요. 그 말이 맞을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한번 이 흑체복사하고 수성궤도의 세차운동이 뭔지 잠깐만 살펴보기로 하죠. 제가 그래서 이미 설명했는데 이름 5000도 K 굉장히 뜨거운 물체죠. 뜨거운 물체라면 여기 보는 대로 이런 빛이 많이 나와요.
그치, 이런 빛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파장이 짧은 그 자외선도 나오고 더 짧은 엑스레이도 나오는데 그 나오는 양이 작을 뿐이죠. 그 다음에 이런 빛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시광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뜨거운 빛도 나오고 그 다음에 3000도 K라죠. 보통 3000도 K가 우리가 보통 붉게 달린 쇠막대기 같은 것이 3000도 K인데 그 3000도 K 정도 되면 여기에 주로 붉은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란빛도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적외선이 많이 나오고 이런 모양이 실제 측정치인데 뉴턴력하고 계산하면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돼요. 크리티컬 시어링. 그러니까 전혀 설명 못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양자역학이 나와가지고 소위 프랑크의 가설에 의해서 이런 곡선을 다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이 뉴턴력학의 약점이었고 두 번째 약점이 뭐냐면은 수성의 궤도라고 하는 건데 세차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축이 도는 거, 요 축이 돌죠 이렇게. 요걸 세차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축 주위로 이렇게 그 팽이가 돌아야 되는데 축 자체가 도는 걸 세차운동이라 하는데 페리얼럼 머큐리의 그 세차운동이란 뭐냐면 본래 이렇게 돌게 되어 있는 건데 뉴턴력학에 의하면 근데 조금 있다가 보면은 축 자체가 돌았어요. 그래서 머큐리 이렇게 돌아요. 계속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이거 세차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수성의 궤도 문제를 보면은 뉴턴력학에 의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영원히 이렇게 돌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궤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궤도 자체가 이동을 해요.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과장해갖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순간 그냥 여기서 돌던 궤도가 이만큼 바뀌었지만은 사실 이 궤도가 100년에 43초만큼 이렇게 있던 축이 100년 지나갔고 43초만큼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그 43초가 얼마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분이 60분의 1도거든요. 1초는 다시 60분의 1분이니까 1초가 아니라 1도를 3600분의 1이 1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3600분의 43도만큼 바뀐다면 굉장히 정밀한 거죠. 그죠? 그만큼 설명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이론은 영원히 고정된 축으로만 돌게 돼 있는데 요 수성이 이런 식으로 축이 비록 100년에 43초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동하니까 이건 뭔가 이론에 흠이 있을 거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럼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은 이걸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설명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장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장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들었는데 들어서 알겠지만은 이 중에는 정확하게 아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장의 개념을 처음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장의 개념은 참 묘한 것이 그러니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장이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파라데이예요. 왜냐하면 뉴턴도 중력장 이론을 만든 만유인력 법칙을 만든 뉴턴도 왜 자기 그 이론이 이런 모양이 될지 설명 못했는데 그걸 설명한 것이 파라데이입니다. 뭐냐면 이런 내용이죠. 장이라는 것은 현대 물리학의 기본 개념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현대 물리학 양자장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장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장은 파라데이라는 사람이 물리학을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냈어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시작했던 것은 우리가 자석을 보면 조금 이따 그림을 내지만 자석을 보면은 쇳가루를 다 잡아당기잖아요. 그 어떻게 쇳가루가 옆에 자석이 있는 줄 아느냐. 배웠더라면 그런 질문 안 했을 텐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참 이상하다. 어떻게 여기 쇳가루는 여기 자석이 있는 줄 알아가지고 일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정리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전기 입자가 두 개 있으면
불화전기는 같은 부호의 전기라면 밀고 다른 전기라면 잡아당기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 전기 두 개 사이에 또 제3의 전기를 놓게 되면 밀기와 잡아당기에 따라서 이상하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전기입자가 저기에 다른 전기입자가 있는 줄 알까? 이런 생각을 파라데이는 물리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해한 것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파라데이는 뭐냐면 자석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 무엇인가로 인해 가지고 쇳가루가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모양으로 분포할 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 무엇인가를 자기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뭔지 이제 봅시다. 이 그림 보여줄 테니까 바로 자기는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쇳가루들이 운동을 하게 되고 전기는 전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전기입자들이 그 전기장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인 대로 여기 선들은 지금 만들어낸 거지만 그냥 우리가 자석을 갖다 놓고 막대탁을 갖다 놓으면 여기 쇳가루들이 이런 모양으로 다 분포하는 걸 보여요. 그래서 이걸 그 파라데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왜 쇳가루들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느냐? 아, 그거는 N극에서 자기장이 이력선이라 부르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힘을 받도록 뭐가 나왔고 여기는 이렇게 운동하도록 힘이 나왔고 해서 이 전체가 자기장이고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자기력선이라 부릅니다. 이런 자기력선을 만든다 하고 설명을 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이해시키게 설명해 놓으니까 설명이 참 잘 돼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쇳가루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었으니까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 설명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N극과 N극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밀어내잖아요. 그거는 바로 자기력선이 서로 밀어내니까 이렇게 서로 밀어내니까 이렇게 자기력선이 간다. 그 다음에 여기 N극, S극은 잡아당기잖아요. 왜 잡아당기느냐? 바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된다. 이 자기력선이 전체가 만드는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 부르고 이건 자기장이고 이거 자기장, 여기 자기장이죠. 그러니까 N극과 S극이 있으면 어떠냐면은 항상 이렇게 되니까. 그럼 여기다 자석을 두면은 요 자기력선을 따라서 N극은 N극을 밀어내니까 이렇게 가고 S극이 이렇게 되려 정렬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장이 이렇게 간다면 여기다 자석 막대석을 둔다면 N극은 밀려서 이렇게 갈 거고 S극은 잡아당겨서 이렇게 하니까 N극과 S극이 이렇게 설 겁니다. 여기 N극과 S극이 되도록. 이것이 파라데이가 만들어낸 자기장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전기장도 만듭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이건 실험을 해본 거거든요. 파라데이가 여기 자침을 둬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자기장을 만든다. 그래서 나침판도 이렇게 전기되는 거다. 따라서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은 이런 모양으로 자기장을 만드니까 여기에 자석을 두면은 이런 모양으로 다 운동을 할 거다. 해보니까 다 맞아요. 그럼 지구는 뭐냐? 지구는 그 당시 이미 그 나침반이 있었거든요. 아, 그건 지구의 북쪽에는 S극이 있고 지구의 남쪽에는 N극이 있어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자기력선을 따라서 나침반이 N극은 북쪽을 가르치고 S극은 남쪽을 가르쳐도 되게 됐다. 설명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이번엔 전기력선.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개의 전기가 있으면 어떤 힘을 미치는데 어떻게 이 전기는 이 전기에 의해서 있는지 아느냐. 그건 뭐냐면 이 전기가 불화전기가 이런 전기력선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만든 말 불화전기가 오면 이렇게 밀어내는 방향으로 여기다 불화전기를 가져오면 이렇게 민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만해전기라면 여기 잡아당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만해전기는 혼자 있으면 이런 전기력선을 만들고 불화전기는 이런 자기력선을 혼자 있어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다가 불화전기가 있는 곳에다가 만화전기 하나 갖다 놓으면 바로 잡아당기는 곳에서 불화전기가 밀리는 거에서 두 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을 만들으니까
이 불화전기, 만유전기를 갖다 붙여놓으면 꼭 자기력선처럼 이런 식의 전기력선을 만들고, 이건 이런 전기력선을 만들고, 이런 전기력선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 전기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불화전기는 밀리니까 이렇게 밀려갈 거고, 만유전기가 잡아당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전기가, 여기에 있는 전기와 여기에 있는 전기가 어떻게, 이 전기는 여기 전기가 있는지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이 전기가 이미 전기장을 만들었으니까 그 만든 전기장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력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뉴턴 만유인력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태양이 있고 질량이 큰 m이라 치고 거리가 r만큼 떨어지면 여기에 작은 m이 있어요. 지구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 이미 알아요. 이 만유인력 법칙의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의 힘은 뭐냐면 비례상수가 있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유인력 법칙이거든. 이게 이 세상을 뒤흔든 유명한 법칙인데,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 뉴턴도 무지하게 고민했어요. 어떻게 지구가 여기에 태양인 줄 아냐고요. 이런 힘을 받냐고요.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얼버무렸는데, 물리학자들은 다 그냥 배웠기 때문에, 저도 배웠습니다만 그런 거 의심 안 하지 않았어요. 국민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만유인력 법칙에 의하면 그냥 거리 제곱 비례하고, 질량이 곱에 비례한다 하니까 이것만 풀면 다 되니까 그냥 됐어요. 그냥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은데, 파라데이 의문을 가졌어요. 어떻게 지구가 태양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이런 힘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 말은 파라데이는 뭐죠? 지구가 있든 없든 태양이 이 공간에다가 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전기력선 같은 건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뭘 만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힘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장시킨 것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에요. 먼저 중력은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이론에 의하면 어떤가요? 여기 이론에 의하면은 그냥 여기에 있기만 하면 그냥 즉시 힘을 받는 거잖아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이것이 100광년이 걸리든 1광년이 걸리든 그냥 즉시 힘을 받아요. 따라서 태양이 누가 그냥 큰 거인이 와서 주먹을 팍 쳐서 사라지면 어때요? 즉시 질량이 0 되니까 지구가 궤도를 이탈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아인슈타인 생각에. 이번에는 아인슈타인 생각이 이제 파라데이 생각 이어받은 거죠.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냐면, 아인슈타인 불만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어떤 정보도 빛보다 빨리 전달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중력은 빛보다 빨리, 즉시 힘이 미친다는 말이 빛보다 빨리 전달되는 것인데, 태양이 없어졌다는 정보가 지구에 미쳐가지고 지구는 더 이상 만유인력을 받지 않을까? 또는 반대로 어떻게 태양이 여기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변화가 이 태양 질량이 반쯤 떨어나갔다 치죠. 반쯤 떨어나갔다 치면 뉴턴 만유인력 법칙에 하면 즉시 지구가 받는 만유인력 법칙은 힘이 반대잖아요. 어떻게 그걸 즉시 그 힘을 영향을 받냐고요.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특수상대성에 의하면 모든 정보는 빛과 같은 속도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바로 파라데이가 생각했던 그 장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 태양은 중력장을 만드는데 그 중력장은 빛의 속도로 전달된다. 그래서 전달되고 그 속도에 맞춰서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될 거다. 그러면 뉴턴력학은 고쳐야겠다. 그래서 소위 파라데이가 전기장과 자기장의 개념을 도입한 것처럼 중력장이라는 걸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이 역학 체계를 다 다시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쓸지는 막막하긴 했어요. 근데 굉장히 쉬운 방식으로 바로 중력장이 시공간이라는 걸
알아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걸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참고를 말씀드리자면 현대 물리학의 장이론은 국소장애 이론입니다. 국소장애 이론이라는 건 딴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있었을 때 여기에 어떤 뭐가 있었고 여기에 어떤 사건이 전달된 원인과 결과라 치면은 여기에 있었던 원인이 있어서 이쪽에 결과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이 걸려야 돼요. 빛의 속도로 시간이 걸려가지고 여기서 만 30만 킬로 떨어졌다면 여기서 일어난 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1초 뒤에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국소장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국소장 이론은 고전 장론, 고전 전자기 이론이라든가 중력장 이론이다, 국소장 이론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고전 장론에 속하는 것이 바로 그 일반 상사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양자역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 상사성 이론도 양자역학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고전 장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양자 장론이라는 것은 이제 전자기력과 양력과 강력을 그 양자론 입장에서 처리한 것이 양자 장론이거든요. 그러면 중력장도 고전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양자역학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이 하는 것이 양자 중력 이론인데 퀀텀 그래비티라는 건데 아직 미완성 단계입니다. 미완성 단계지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조금씩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결론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2월달, 3월달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 오늘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본 가정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사고에 의해서 아주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먼저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 뭐였었어요? 가정이 두 가지였죠.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하나는 모든 관성계에서 보는 물리법칙은 같다. 공변 원리. 일반 상대성 이론도 기본 가정이 간단해요. 등가 원리.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 같다. 이거 사실은 그 등가 원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많은데 제일 쉽게 표현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관성 질량이 뭐고 중력 질량이 뭐고 그것이 같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공변 원리는 좌표계를 아무렇게 잡든 특수상대성 이론은 반드시 힘이 미치지 않는 좌표계만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성립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과속운동을 받든 중력장에 있든 관성계에 있든 아무 상관없이 누가 보든 물리법칙은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가정이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좌표계 관찰자가 경험하는 현상은 각기 다르지만 이들이 보는 현상은 예외 없이 동일한 물리법칙을 따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법계, 연기, 이치나 비슷하죠.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나 천입장은 다 다르지만은 사실 그것은 이 법계의 어떤 이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뜻에서 그 상대성 이론의 공변 원리하고 표현이 같다고 할 수 있네요. 그 중력과 가속 운동의 상대성. 자, 등가 원리는 뭐냐? 이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뉴턴의 그 운동 법칙에 유명한 것이 바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 가속도를 관성에 의해서 준 거나 중력에 의해서 준 거나 같다는 게 바로 등가 원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 했을 때 이게 일반적인 중력 가속도가 아닌 다른 힘에 의한 것을 여기다가 이너시아라는 뜻에서 I를 붙였어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근데 I는 큰 의미를 가지지 마시고 단지 이 가속도가 중력이 아니라는 걸 나타낸다고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mg라고 불렀는데 이 가속도 해필이면 중력 가속도일 경우 받는 힘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뜻에서 이걸 mg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관성 질량, 그러니까 이너시아에 의한 그 매스, 이건 그래비테이셔널 매스. 그래서 이렇게 도는데 이건 과연 요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으냐 다르냐 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똑같아요. 요 가속도가 중력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은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할 때 중력과 똑같은 거리로 가속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때 받는 힘을 놓고 보면은
실험을 해보니까 똑같아요. 요 힘과 요 힘이. 그 말은 뭐냐면 요 가속도가 똑같았는데 요 힘이 똑같다는 말은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가 원리를 쉽게 설명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어떤 물체에다가 가속 운동을 시켰을 때 중력 가속도가 똑같이 가속의 크기가 같았을 때 힘이 똑같아요. 실험 결과. 그 말은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등가 원리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쉽죠, 이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서, 아니, 여러분들이 웃는데,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하나는 중력에 의한 거, 하나는 다른 힘에 의한 거. 근데 그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을 때 그 두 개의 힘이 같다면은 거기에 비례상수에 해당하는 질량이 같다고 내려오는 결론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셨나요? 이해를 못 하셨다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라고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갈게요. 말씀해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정했을 때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다면 한쪽은 근데 같은데 가속도의 원인은 달라요. 한쪽은 중력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가속도를 일으켰고 한쪽은 중력에서 일으켰어요. 근데 이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이 만들었더니 질량이 받는 힘이 똑같았어요. 측정해 보니까. 그러면 그때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힘이니까 관성에 의해서 나타날 때의 질량이나 중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말하는 질량이 같은 거구나 하는 것이 바로 그 실험 결과거든요. 그거를 실험 결과를 그대로 그냥 가정으로 받아들인 게 등가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관성 질량 이꼬르 중력 질량으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력과 가속도 상대성. 이번에는 자 이게 중력 질량하고 그 관성 질량이 같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국소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여기에만 볼 때 가속운동을 한 좌표계와 중력장에 있는 좌표계의 물리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왜 그러냐? 그건 쉽게 말할 수 있죠. 바로 여기 설명드린 대로 가속운동을 한 엘리베이터에서 빛의 진행을 관찰하면 빛은 휘어져 진행한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게 지금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지워버리세요. 단지 그 엘리베이터가 가속운동을 하는데 하필이면 지구 중력 가속도가 9.8m/s거든요. 세크 스퀘어거든요. 지구 중력 가속도가 똑같은 크기로 가속운동을 하면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은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놓지 않을 때가 국소적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을 놓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신이 지표면에 있는지 가속운동을 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등가 원리입니다. 등가 원리에 나온 결론이에요. 그럼 요 나머지 말은 다 지워버리고 요것만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랬다면 우리가 관성에 의해서 힘 받는 거 알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여기서 위로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면은 힘 받는다는 거 알잖아요. 우주 공간에서 누가 하필이면 이 엑셀러레이션을 크기가 지구 중력가하고 똑같은 크기로 엘리베이터가 싹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은 가속 운동을 받는데 그 가속도의 크기가 A = G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중력 질량하고 관성 질량이 같으니까 F = MA에서 여기 같은 거니까 힘이 중력장에 있는 거나 가속 운동을 하는 거나 이 힘이 질량이 같으니까 똑같은 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사람은 지구가 이렇게 서 있다면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은 항상 지구가 크기 G만큼 가속 운동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지구상에서 가속 운동 G만큼 밑으로 잡아당겨 힘을 받는다고 생각할 거고, 이 사람은 어쨌든 나도 똑같은 힘을 가지니까 내가 중력장에 있는 건지 가속 운동을 하는 건지 엘리베이터 문을 닫아놨다면 모를 거라는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설명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이걸 느꼈어요. 그렇게 갔다고 했는데 뭔가 다른 걸 하나 찾아낸 거예요. 뭘 다르냐면 바로 나는 특허구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내 생에서 가장 행복한 생각이 떠올랐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의 지붕에서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동안은 그 자신이 무게를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유낙하는 거거든요. 중력의 힘을 받아서 낙하는 거예요. 나는 놀랐다. 이 단순한 생각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나는 모든 자연현상이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논될 수 있지만 중력 법칙은 예외라는 점을 깨달았다. 왜 예외이고 중력의 힘은 다른 힘과 어떻게 다른가. 이걸 이 순간 깨달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그 공부하기 전에는 못 깨달았었는데 이제 이 말을 들으면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하고 우리하고 머리가 다른 것 같지만 아인슈타인이 깨달은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우리한테 전해주면 그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인슈타인의 머리가 우리 머리는 크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차원에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다르냐면 이 말이죠. 뭐냐면 자, 엘리베이터가 딱 줄이 끊어졌어요. 여기서 엘리베이터는 사실은 이렇게 줄을 매달고 지금 그 전기 힘에서 이만큼 올리는 건데 줄이 다 끊어졌어요. 떨어지는 순간 엘리베이터는 이제 무중력 상태로 되잖아요. 그럼 힘을 받지 못하죠. 왜냐면 잡아당길 때는 엘리베이터 쑥 올라갈 때는 여러분이 힘을 받지만은 그냥 탁 끊어져 버리면 이제 가속운동 안 하니까 힘을 못 받잖아요. 근데 밖에서 보면 어떠나요? 지구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사실 이놈은 지구가 밑에 있어가지고 소위 자유낙하를 하는 거예요. 지구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를 하는데 본인은 아무런 힘을 느끼지 못해요. 자, 다시 말해서 중력장에서 중력의 힘만 받는 사람은 딴 힘을 받지 않고 중력의 힘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점이 다른 힘과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중력 상태에 있어서 가속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중력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몸이 아무런 가속도도 느끼지 못하고 둥둥 떠 있는 상태예요. 바로 요 경우죠. 떨어지고 있는 엘리베이터 안은 여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엘리베이터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땅에 부딪힐 때까지는 자기는 무중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안 받아요. 이 사람은 우주 공간에서 무중력 상태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요게 바로 중력이 다른 힘과 다르다는 걸 말해주는 건데 뭐냐면 사실 이 사람은 중력장에 의해서 힘을 받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자기는 무중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의 힘만 받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힘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 점이 딴 힘과 다른 거. 그러니까 다른 힘은 어떠냐? 다른 힘은 예를 들어서 저기 버스가 앞으로 확 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뒤로 밀리니까 여기에 천장에 매달아놓은 어떤 진자를 매달아놓으면 이렇게 뒤로 밀리잖아요. 그건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중력은 안 그래요. 지금 떨어진 엘리베이터 한번 보지만 이 떨어진 엘리베이터는 중력에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중력만 작용할 때는 자기는 아무런 힘을 못 느껴요. 아, 요게 다르구나. 요걸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점은 뭐죠? 관성질량, 중력질량 같단 말은 로켓이 중력하고 똑같은 크기로 가속을 막 해나가면 이 사람은 밑으로 이런 가속도를 받는데 요 크기가 G하고 똑같으니까 지구 중력에 있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 받는 힘은 똑같으니까 자기가 로켓에 창문이 없는 한 자기가 중력장에 있는 건지 로켓이 있는 건지 모를 거라고요. 이런 거를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자연현상을 보고 살펴봤는데 우리도 아인슈타인 말을 들으니까 금방 수긍이 가죠. 그 말은 우리 머리나 아인슈타인 머리는 같은 차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력은 다르니까 어떻게 다르냐?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운동할 할 때는 자유낙하라 그래서 중력에 의한 가속 운동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이 볼 때 하지만은 본인은 전혀 힘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는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는 줄 알아요. 따라서 관찰자는 국소적으로 볼 때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자유 공간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힘은 어떻죠? 버스가 가속 운동하면 승격 힘을 받잖아요.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아인슈타인이 안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중력만 받을 때 본인이 전혀 힘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바로 중력이라는 것이, 시공간이라는 것이 바로 중력이구나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걸 아인슈타인이 깨닫고서 드디어 인간 사고의 대표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제 상대성 이론의 90% 이해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력만 받을 때, 중력만 받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은 본인은 자기가 아무 힘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력장이 바로 시공간이라는 걸 암시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물리학과 불교 이해해 볼 때 상대성 이론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지만 보통 사람들도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된 괴델의 엄마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불교 교리는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즉 A 즉 B의 시, 명, A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검증이 불가능하죠. 그죠? 이 차이점은 어디서 오는 건가? 사실은 차이가 없는데 훈련이 문제일 뿐이에요.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실천하고 수행한 사람들은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가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은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은 불교적 진리를 검증해요. 단 그거를 논리적으로 검증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과학적 진리의 검증은 이론과 실험을 통해 관찰한 바를 확인하는 것이고, 불교적 진리 검증은 수행을 통한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식에 따라서 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범부와 한번 제가 아까 그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얼른 빨리 할게요. 범부는 언어로서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그것이 범인과 과학자, 수학자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상을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과학자와의 업적과 윤리적인 상관관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성과 꾸준함만으로는 우리 과학적 진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술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범부와 느낌을 공유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느낌을 가지고. 예술가들, 그렇지만 예술가들끼리는 또 느낌을 공유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앙리 마티스라든가 피카소 같은 사람들 서로를 잘 이해했거든요. 윤리도덕이 범부와는 달라요. 그 다음에 불교는 윤리도덕을 바탕으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다른 차원의 의식에 이르고 같은 차원의 의식 수준인 사람끼리는 체험을 또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과 꾸준함만으로 진리에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예가 쫄라판닥하죠. 이 점이 과학과 다른 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가속과 중력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그 가속 운동을 하는 로켓과 중력자인 사람은 구별하지 못한다. 이것은 아까 등가 원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조금 쉬었다가 한번 이 중력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사고 실험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여기서 조금 쉬죠.